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그냥 이거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슨 스위치 버튼 같나요? 스위치 버튼. 근데 이게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세탁기인데 여러분 세탁기 집에 가면 이렇게 이게 오픈하고 개폐하는 거죠. 자, 개폐하는 건데 이게 이제 특징이 벽걸이라는 거죠. 벽걸이. 벽걸이 세탁기인데 이 대우전자가 옛날에 전자업체 중에 빅3였죠.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빅3였는데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좀 굉장히 소규모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끝에까지 살아남았다가 대우일렉이라는 회사로 있다가 2013년에 동부그룹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인수가 되고 나서 직후에 나온 건데 여기가 대우전자도 R&D 인력이 많을 때는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현재는 뭐 15명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기획한 사람은 집에 가서 TV를 보다가 TV도 벽걸이형 TV가 나오고 여러 가지 벽걸이 뭐 액자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세탁기도 벽에다가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자, 여러분도 이렇게 가다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전율을 느꼈지만 가서 설명을 하니까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밤늦게 세탁기 돌리면 윗집에서 세탁기 돌리면 어떤가요? 층간소음 문제가 보면 11시, 12시 돼서 세탁기 돌리면 들리죠, 좀. 자, 이것도 땅바닥에 있을 때도 세탁기가 그런데 벽에다 걸어놓으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해서 물을 배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난 뒤에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토의를 했다는 거죠. 그냥 아이디어 자체가 이런 상업화된 제품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제품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사실은 좀 더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와 관련해서 이런 걸 우리가 NPD라고 하는데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과정이라고 하는데 신제품 개발 과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벽걸이 세탁기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 출발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자체는 굉장히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참신하다. 뭐 어쨌든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품이라고 하는 뉴 프로덕트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 중간에 무수한 평가 과정이라든가 이 평가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를 개인이 혼자서 내서 팀원들한테 설명했는데 여기서 거의 다 부정적이다. 그럼 여기서 탈락하는 거죠. 근데 팀 설명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조금 반대 의견도 있지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다시 뭐 본부로 올라간다든지 회사 전체의 조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수한 아이디어가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평가라든지 뭐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이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탈락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 탈락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상업화 단계라고 하죠. 커머셜라이제이션 단계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업화 될 때까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뭐 비슷한 거 있죠, 이거. 깔때기. 깔때기가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깔때기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좁은 구멍에 물 같은 거, 기름 같은 걸 부을 때 깔때기가 필요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진짜로 정제돼서 나오는 게 신제품인데, 자, 요 신제품이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제품이 나와서 마케팅을 하고 뭐 유통을 하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될 텐데, 소비자 상업화돼서 이 12개월 정도 거치면, 보통의 경우에 12개월 정도를 거치면 이 제품이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판매를 해봤는데 영 신통찮다.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상업화될 때까지 깔때기를 거쳐서 버려지는 게 대부분인데, 설령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재 제품의 90% 이상은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10,000개 정도가 들어갔다. 뭐 예를 들면 10,000개 정도가 들어갔다. 여기 상업화되는 비중은 그 산업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상업화까지 이르는 게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 제품화 되더라도 실패하는 게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가 안 되겠죠. 여기서 10분의 1로 줄었다. 여기서 다시 10분의 1 정도. 그럼 결국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실제 상업화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1%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발상의 어떤 전환일 수도 있는데, 벽걸이 TV를 통해서 그 예전 대우전자의 명성을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고, 그 신제품 개발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제품이라고 했는데, 신제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 두 가지 정도의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신제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거는 신제품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양자가 다 좀 획기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사분면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 사분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양쪽이 다 좀 신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약하다, 그렇게 느끼는 걸 우리가 제품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정말 혁신적이고 진짜 독특한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혁신제품이죠. 자, 혁신제품인데, 그럼 양쪽에 이거는 뭐냐? 각각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좀 혁신적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예전 제품의 단순한 추가 확장 정도로 보여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씩 좀 보면, 자 이거를 그냥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심 라면은, 자 대표적인 라면이 신라면이니까 신라면이 과거부터 그렇게 농심에서 만들어내는 라면이 많은데, 그 이런 신라면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맛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그 들어가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추가되거나 보완되거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심 라면이 대표적인 제품의 개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맛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순해지기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참신성 입장에서 낮아요.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게 참신하냐 이런 기준에서 보면 낮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제품을 나름대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신제품 카테고리 중에서 제품 개선이라고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 계열의 추가 확장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품 계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품 계열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깊이가 어떻게 되냐, 넓이가 어떻게 되냐, 깊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계열을 추가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거를 신제품이라고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소비자들한테는 이미 알려진 상품이지만 기업에서 신상품으로 분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 헤어드라이기 하나나 두 개 있죠. 헤어드라이기 보면 뭐 여러 회사에서 그 제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는 비달사순. 자, 이거 TV 광고도 좀 가끔 하는 것 같은데, 비달사순이 처음에 출발이 뭐였나요? 출발이 드라이어기 이거 아니었죠. 샴푸로 출발했어요. 샴푸로. 근데 샴푸를 출시해서 잘 팔리니까 소비자들이 이 비달사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샴푸에다가 제품 계열을 추가한 거죠. 이런 헤어드라이라든가 아니면 미용 도구 같은 거를 그 계속해서 추가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굉장히 뭐 신제품 아니에요. 비달사순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 참신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뭐 참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비달사순 기업 입장에서는 종류가 다른 거잖아. 샴푸가 아니라 드라이어기, 미용 도구, 자 이런 종류가 전혀 다른 것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아니 이 드라이어기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제품을 그냥 모방하고 브랜드를 붙인 거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워낙 그 기업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팔리기는 많이 팔려요. 근데 참신성 입장에서는 모방 신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 그 재포지셔닝이에요. 재포지셔닝이라는 건 우리가 그 STP 전략 이런 거 얘기할 때 전체 시장을 다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세분화를 해서 특정의 몇 개의 세그멘트를 타겟팅을 해서 포지셔닝하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베이킹 소다 알죠? 베이킹 소다. 이름 들어보면 베이킹 소다가 뭔가요? 밀가루로 빵 만들 때 보면 예전에 여러분이 어릴 때 보면 집에서 이렇게 가끔 만드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부풀려지고 이걸 뭐 발효라 그러나요? 뭐 저희 집에 보니까 어젯밤에 뭐가 이렇게 그릇에 막 들어있던데 그 몇 년 전부터 뭐 요구르트 발효시킨다고 해서 이게 몇 번 할 수 있다 그러대요. 이렇게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자, 이거 빵 제조할 때 들어가죠. 베이킹 소다가. 자, 들어가는데 원래 베이킹 소다 만든 회사가 아멘 해머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최초로 만들어서 웬만한 집에 이런 베이킹 소다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소비자들을 우연히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베이킹 소다를 원래 나왔던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냉장고에 그 냄새 많이 나잖아요. 다양한 음식들을 그 냉동하면 아니면 여러분 물 내려가는데 집에서 그 하수구 쪽에 보면 뭐 머리카락도 엉켜 들어가고 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 중에 누가 일부 그렇게 했겠죠. 최초에. 냉장고 안에 좀 놔두니까 탈취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배수구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이 관찰의 결과로 원래 빵 제조에 사용됐는데 악취 제거제로 포장을 좀 다시 했죠. 다시 해서 이거는 빵 제조에 한다는 건 먹을 수 있는데 이 탈취제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포장을 해서 탈취제 용도로 출시를 했더니만 잘 팔린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뭔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신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일부가 이렇게 사용하는 관찰에 의해서 재포지셔닝해서 다가가니까 소비자들은 그거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냄새 제거라든가 이런 데 필요했는데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신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빵 제조에 들어가는 거하고 성분이라든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참신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제품을 우리가 재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제품. 굉장히 참신성이 높고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뭐 별로 와닿지 않는데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 있죠, 즉석 카메라. 근데 사실은 뭐 요즘 저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이걸 쓸 일이 없죠, 즉석 카메라를. 즉석 카메라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기존에는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맡기면 며칠 있다가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찍는 순간에 즉석에서 현상이 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사진의 역사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진이 언제 나왔나? 전통적인 사진이라는 게 현상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떤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거 출발점, 이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런 일화를 들어봤을 텐데 이걸 만든 사람이 딸하고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딸의 질문이 아빠 왜 사진을 찍으면 며칠 있다가 그거를 현상에서 볼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야, 이런 그 욕구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에서 제품 만드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려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팔리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 써봤는가 하면 뭐 예전에 소풍 갈 때 이럴 때 가지고 가면 찍어서 바로 나눠줄 수 있죠. 나눠주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들어가고 아니면 디카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찍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필름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현상을 해봐야 안다는 거죠. 며칠 후에. 근데 지금은 디카나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좀 눈을 감았네, 뭐 햇볕이 강하네 이렇게 해서 다시 찍을 수가 있지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며칠 후에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 제품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TV 이것도 처음 나올 때는 자동차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자, 이런 제품을 혁신 제품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제품 분류와 관련해서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게 또 그 신제품에 우리 예전에 그냥 일반 제품은 분류를 어떻게 했나요? 일반 제품은 어떻게 분류를 했었죠? 소비재 산업재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거 뭐가 있었나요? 뭐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유형 제품, 무형 제품, 무형 제품 서비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 제품 분류할 때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 제품이었나요? 핵심 제품이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은 제품이 확장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뭐 AS를 잘해주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배달을 잘해주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신제품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 분류가 되지만 그 신제품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그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마트 TV인가요? 벽걸이 TV인가요? 자, 제가 아까 깔때기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신상품 개발 수와 성공적인 신상품 비교를 대한민국의 자료를 가지고 해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성공하기 어려운 제품군이 뭔가요? 딱 보니까 청량음료는 최근 2년간 신제품이 예를 들어 900개가 나왔는데 성공한 거는 10개밖에 안 돼요. 1%. 그나마 조금 수월한 게 뭔가요? 라면 종류죠, 라면. 라면은 10% 정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10% 정도 성공하는데 이런 그 신제품이 그 전형적으로 라면 같은 경우는 그 제품 개선일 경우가 많죠. 자, 일반 가공식품 뭐가 있을까요? 10,000개 정도 가장 많이 출시가 돼요. 신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확률도 굉장히 낮죠. 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깔때기를 다 거쳐서 아이디어를 다 거쳐서 평가를 받아서 나왔지만 시장에서 성공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단계부터 2단계 제가 1%라 그랬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1%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0.1%, 뭐 0.5% 성공 확률이 그만큼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미 이 단계에서 폐기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이거 스쿠터도 아니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죠.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의 없죠. 한양대에서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없죠. 없는데 이게 2001년에 처음 나왔을 때 실제 제품은 2002년에 나왔는데 이때 나왔을 때 평가가 어땠는가 하면 인터넷을 능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이 이름이 전동 스쿠터죠. 그러니까 전동 스쿠터 세그웨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인터넷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넓잖아요. 차를 가지고 안 다니면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타고서 다니니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 타보니까 어떤가요? 실제 타보니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너무 획기적인 발명의 평가를 많이 준 거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도로에 타고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도로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이게 전동 스쿠터이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휘발유라든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근거리 여기 지금 바깥에도 보면 차가 쫙 밀려 있는데 공해가 심하잖아요. 공해가. 근데 이거를 타고 다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거리에 다닐 때 이거를 타고 다니면 공해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서도 되게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충전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자, 우리 전기차 이런 게 지금 아직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전기를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도 거의 해소가 됐는데 한번 충전하면 과거에 보면 50km, 60km밖에 못 가요. 지금 좀 개선돼서 뭐 100km, 200km 늘어났는데 여기도 배터리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림을 보면 야 나도 이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타보면 배터리 문제라든가 노면에 대한 충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든가 보완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자체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인데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불편하면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다시 만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평가하고는 다르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저 제품을 꼭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지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지만 초기의 어떤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 대부분 실패하는데 실패의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뭘까요, 이거? 이 세그웨이가 실패한 거는 여기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해놨는데 실패 요인을 여러 가지를 나열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 소비자 욕구와 기호 파악.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니즈냐, 원츠냐 이런 거를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준 거죠. 자, 독특한 편익을 소비자한테 제공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환경적으로 좋고 근거리 이동할 때 괜찮다 이 정도로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 조그만한 그 스쿠터 있죠. 그런 걸 타지 굳이 이거를 탈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잘못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 타겟팅과 포지셔닝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충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통 지원. 자,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 기존의 영업사원들이 신제품이 나왔으면 그거를 열심히 그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제품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관심을 많이 못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유통 지원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내 조직과 관련된 요인이 있는데, 자,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개의 경우는 신제품 개발 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구장이 왜 신제품 개발이 먼저 나왔을까요? 신제품 개발이 왜 먼저 나왔을까요? 포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자, 그래서 신제품 개발 얘기 나오는데, 자, 그 신제품이 있어야, 제품이 있어야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프로모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포피들이 나오는 거죠. 자, 대개의 경우에 회사 조직 내에 보면 R&D 부서가 있어요. 그 연구개발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품화하는 그 부서들이 있죠. 있고 또 마케팅 부서에 보면 뉴 프로덕트 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걸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 재무적인 부서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자, 전사적인 품질 관리, 고객 지향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능 부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여기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마케팅 마이오피니언이잖아요. 마케팅 마이오피언. 마이오피언이 뭔가요? 마이오피언. 근시안적인 태도, 근시안적인 거. 마케팅 마이오피언이라는 거죠. 자, 그거는 너네들 신제품 개발한 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재무라든가 인사라든가 정보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품은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 여러 채널이라든가 이런 부서 내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만든 부서의 마이오피언, 근시안적인 걸로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나왔으면 뭐 건전한 의견이 됐던 비판을 하더라도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원인으로 인해서도 신제품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타 소비자와 관련된 요인이에요. 자, 이것도 가장 큰 요인이죠. 여러분 이런 차 타고 싶나요? 이런 차. 딱 보기에 어떤가요? 차가 작지 않아 보이죠? 작지 않아 보여요. 자, 여기다가 풍선 달고 좋아하는 사람 태우고 이벤트 하면서 한번 고속도로를 100km 정도 이상 달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죠, 다.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욕망이 있다고 해서 이 차를 사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타나요, 이거를?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차가 50년대 포드사에서 개발됐어요. 차 외관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 좀 크면서 견고해 보이죠. 튼튼해 보이잖아요. 대형차예요, 대형차. 그 승용차에서 대형차예요, 저게. 투자 비용을 얼마를 투입하느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요. 이때 당시 50년대.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가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는 거. 마소할 거 없이 다 타는 차 있잖아요. 소나타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럼 소나타가 개발 비용이 얼마일까요? 처음에 신차 개발 비용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아요. 소나타가 90년대 나왔죠. 90년대 후반인가 나왔는데 지금 베스트 넘버원이에요. 차량 판매된 대수가 국내에서. 근데 최초 개발할 때 개발비가 이거보다 덜 들었어요. 3억 5천만 달러, 50년대 3억 5천 달러면 한국이 1961년인가 수출액이 1962년인가 한국이 수출액이 얼마인가요? 62년인가 그때 1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 해외로 수출한 게. 근데 이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3억 5천만 달러를 포드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생산을 중단해요. 판매한 지 한 2년 정도 만에 단종시켜버리죠. 안 팔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안 팔릴까요, 저 차가? 자, 이 차는 일단 50년대 이때 이 차를 살만한 구매력이 있는 데는 아시아권도 아니고 유럽의 일부 국가와 미국이겠죠. 북미, 캐나다, 미국이겠죠. 타겟이. 그런데 50년대 후반 정도 되면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좀 평화로운 시기예요, 이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고 이때 한국과 비슷하게 이때 상황이 어떻냐. 이제 좀 평화의 시대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레저라든가 이런 거에 여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가에 관심을 가지는데 과거의 어떤 좀 대형차 선호에서 가족 단위의 아니면 친구 간에 2명, 3명, 4명 핵가족화 된 시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2명, 3명이 타고 다니기에는 이게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차로 컨셉 자체가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견고하고 대형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들이 반응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큰 차를 끌고서 어떤 캠핑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레를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못 읽은 거죠.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 차의 사양을 좀 검색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해봤는데 동급 대형 승용차 중에 가장 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차를 타고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이런 데로 트렌드가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걸 출시를 하니까 냉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별화된 독특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모방 신제품 같은 거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맥주 어떤가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 주말에 있으면 이런 거 한 병 마시고 싶죠. 자, 이게 원래 마이스터 브로우 이거 독일어에서 온 것 같은데 마이스터 브로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 회사가 있었는데 이 맥주를 누구를 타겟으로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하는 데 있어서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이 맥주 처음 출시됐을 때. 처음 출시됐을 때 타겟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여성 맥주 음용자가 타겟이었어요. 자, 여성이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 범위가 굉장히 좁죠, 이렇게. 그냥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해도 벌써 반분되는데 거기서 더 들어간 거죠. 맥주를 마시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자꾸 살이 찌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시를 했는데 너무 좁아요, 시장이. 시장이 너무 좁아서 실패까지는 아닌데 수요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를 밀러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밀러에서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하냐. 타겟을 바꿔요. 타겟을 어떻게 바꾸냐. 근로자들 있죠. 뭐 사무직이든 노동자든 근로자들이 있어요. 근로자들은 하루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건 아니면 동료들하고 소프트하게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그 선호가 있죠. 근데 맥주를 다른 맥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원래 애초에 컨셉을 좀 살린 거죠. 그런 사람들도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 타겟이 남성 근로직 종사자인데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주로 많이 마시는 사람들 조사해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남성 근로직이 육체적인 그런 게 좀 동반되는 노동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좀 라이트하다는 거는 좀 칼로리가 낮으면서 조금 많이 마시더라도 몸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그런 데다가 소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밀러 라이트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한국에도 있죠, 이거. 밀러 라이트. 자, 이 라이트라는 게 한국에서 모방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하이트 맥주라든가 오비 맥주라든가 여기서 라이트 제품이 있었죠. 자,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리뉴얼해서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타겟팅을 다시 해서 재포지셔닝을 해서 잘한 거죠, 이건. 자,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요인들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이 잘못 선정하거나 타겟을 잘못 잡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주로 이 소비자와 관련된 요인이라든가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요인에서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패 요인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목이 아프네요, 이제. 마케팅 유통자원의 불충분. 자,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일부 중복되는데 사내 영업조직이나 유통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리점, 소매점, 시중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소매점, 샵들 많죠. 자, 이런 데서 신제품 나오면 불안해요. 이걸 내가 열심히 팔면 과연 몇 개를 팔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이 좀 팔고서 괜찮다 그러면 내가 판매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취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할인마트 같은데 대형점 가면 신제품 나오면 뒤쪽에 가 있죠, 다. 뒤쪽에 가 있다가 좀 다른 데에서 좀 잘 팔린다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 기타 AS라든가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전자제품 같은 거 AS 엉망으로 하면 대부분 소문나죠. 소문나잖아요. 바로 경쟁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전사들이 보면 대형 직영으로도 그 애프터 서비스 쪽은 직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게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사내 조직과 관련된 요인인데 이건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내 정치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사내 정치. 자, 협조 부족이라든가 있는데 자, 이거는 방지책이 뭐냐 그러면 사내의 협조가 조직 간의 협조가 잘 안 되고 팀 간의 협조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해 줘야 돼요. 인사하고 마케팅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잘 안 하죠. 재무하고 마케팅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재무부서에서는 너네 마케팅 부서에서 신제품 괜히 잘 되는 제품 몇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신제품 만드니까 재무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견제한다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충분히 비판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어떤 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주요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신제품 개발팀이나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신제품 개발팀은 여러분이 팀 조직이나 조직 구조 공부할 때 신제품 개발팀은 대체로 어떤 구조의 팀이 될까요? 많이 봤었죠, 여러분? 조직 팀 구성할 때 제일 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나누면 제일 편한가요? 전통적인 팀 구조가 뭔가요? 기능별로 다 쪼개는 거죠, 기능별로. 기능별로 뭐 영업팀, 영업 1팀, 2팀, 3팀, 인사 교육팀, 인사 조직팀 기능별로 다 쪼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일로 조직이라 그러죠. 사일로 조직. 칸막이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협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로 구성된 신제품 개발팀이라 그랬는데 이런 팀의 전형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런 팀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런 팀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요즘 그 SBS는 개그 프로를 하던데 KBS는 아직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개그맨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전형적인 전통적인 팀에서 인원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저기 그냥 뽑아다가 팀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이런 팀을 뭐라 그러나요? 전형적으로. 이런 팀을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크로스 펑셔널 교차 기능팀, 교차 기능팀이 가장 많이 번역하는 이름이에요. 크로스 펑셔널 팀이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팀, NPD 팀은 전형적으로 크로스 펑셔널 팀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제품의 실패 요인들이 많잖아요. 마케팅 부서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죠. 사내의 다른 부서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런데 마케팅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 여기다가 집어넣어 놔서도 안 되고, 실제 R&D에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또 돈을 다루는 부서에 있는 사람도 좀 있고, 자, 이런 걸로 크로스 펑셔널한 팀으로 구성이 될 때 아무래도 신제품 개발팀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를 잘 신제품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전산이나 시스템에 또 지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IT 쪽을 잘 아는 사람, 자, 마케팅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 쪽에 좀 잘 아는 사람, 또 고객의 지금 실패 요인에 보면 고객 측 사유도 많잖아요. 고객의 트렌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예를 들어 CRM 같은 거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거나, 자,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될 때 적어도 사내 조직과 관련된 요인, 사내 정치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위원회를. 신제품 위원회, 아니면 고객 만족을 위한 무슨 위원회. 자, 이렇게 해서 그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죠. 기타 요인. 여러분, 한국의 MP3가 한국 기술이죠, 사실은. MP3 한국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특허를 누가 먼저 냈냐? 이게 아니라 최초 신제품 누가 먼저 냈냐? MP3 제품 레인콤이라는 데서 최초로 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가져갔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인정을 한 거예요. MP3 기능 가지고 갔죠. 그렇게 해서 더 확산시켰죠. 자, 그 왜 그런가요? 기술 출시, 신제품 출시 타이밍이 너무 늦어도 문제지만 너무 빨라도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둔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런 건 너무 빠른 경우고, 너무 늦으면은 이건 진짜 그 실패하는 거죠. 자,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기술이 진부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제품 분야에서 기술 개발의 속도가 느린 경우, 뒤처지는 거죠, 이거는. 뒤처지는 거예요. 차라리 개발하지 말고 잘하는 회사에서 그 기술 로열티 주고 빨리 사서 가미해서 신제품 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기술 개발 하다가 보면 여기 못 따라가면은 낙오되는 거죠, 이렇게. 자,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과다 생산한 경우, 재고 막 쌓아놓고 이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자, 경쟁자 대응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신제품을 냈는데 제품은 분명히 잘 만들었는데 유통 채널을 90%를 경쟁사가 다 장악해버렸다. 그럼 내가 신제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들르는 숍 자체에 100개 중에 10군데밖에 출시를 못했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영화 있죠, 영화. 영화 보면 메이저사들 어떤가요? 자기 회사의 그 영화 배급사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횡포가 심하잖아요. 그 영화가 전문가들이 호평을 해요.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아무래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평가해서 야, 이건 정말 잘 만든 영화다. 근데 관객 들어오는 숫자 보면 어떤가요? 그거하고 딱 안 맞죠? 자, 그 원인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경쟁자의 대응이 강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영화 이거를 스크린 점유율이라고 그러나요? 스크린 점유율 보면 대형사들의 그 힘이, 파워가 굉장히 좌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특정 영화를 거론하면 안 되지만 좀 거론을 하면 한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재밌지만 저는 진도를 별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한 줄 딱 써놨지만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런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한 사람들 혹시 선배들 만나보면 어떤가요? 아, 그 사람 아이디어 들어보면 멋져요, 진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져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죠. 왜 그런가요?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그 아이디어 비슷한 거를 내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나왔을 때 사버리죠. 아예. 싼 가격에. 그리고 그걸 리뉴얼해서 더 만들어서 내죠. 인터넷 그 경제에서도 보면 프레데터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쪽에도 보면. 그 아이디어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멋지게 내도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오히려 한국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인이 되고 있어요. 자, 경제적, 법적 환경이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자, 예전에 여러분 IPTV가 한국에서 굉장히 빨리 상용화될 수 있었는데 반쪽 서비스로 출시가 됐죠. 반쪽 서비스로 출시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통과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TV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하나TV. 하나TV 만들 때 제가 옆에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진 거를 파느라고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하나TV를 얘기를 하면 그 비디오 렌탈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비디오 렌탈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뭐 비슷하죠. 그 VOD 서비스라 그러죠. 주문형 비디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계속 안 됐던 게 뭔가요? 제가 반쪽 서비스라 그랬는데 그 IPTV라고 이름도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TV라고 붙였어요. 하나TV. 이게 2006년 8월인가 2007년 8월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없었던 게 뭔가요? 여기 없었던 게 실시간 방송이 없어요. 실시간 방송. 실시간 TV 시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원래는 실시간 TV는 당연히 보면서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뭐 아름다운 그런 비디오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의 어떤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골프를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골프 많아요. 보면 컨텐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타개를 해보려고 제가 그 학술대회 가서 IPTV 관련해서 한 2편을 뭐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법으로 IPTV가 실제 법으로 실시간 TV까지 하라고 법으로 통과된 게 1호부터 몇 년 있다가죠. 몇 년 있다가 통과돼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렇게 출시를 했지만 외국에서 더 잘했죠, 이거를. 프랑스라든가 동남아 쪽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에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은 법상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몇 년 있다가 2009년 말 2009년이 돼서야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신사하고 방송사하고 서로 미묘한 그 갈등 관계가 있죠. 갈등 관계가 있어요. 한국이 제일 잘 해놓고도 늦게 이렇게 한 게 이거예요. IPTV예요. IPTV. 이거죠. 국회에서 로비하죠. 통과시켜주지 말라고 정치적으로. 자, 법적으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절름발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제품이 아무리 아이디어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 통과가 안 되면 법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패 요인은 우리가 봤어요, 다. 그 다음에 성공 요인 보면 실패 요인의 거울 이미지죠. 거울이죠, 거울. 자, 실패 요인을 살짝 틀면 뭔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죠. 거울 이미지예요. 미러 이미지예요, 미러 이미지. 이거를 딱 포개 보면
두 개를 이렇게 포개 보면 실패와 성공은 정말 길을 가다가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이거는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미러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거. 미로가 아니라 미러 거울 이미지라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신제품을 실패 요인이 많지만 성공하면 그에 따라서 또 그 회사가 완전히 탄탄대로를 가느냐 이거 달려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신제품 개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저기 막 그냥 끌어다가 하면 안 되고 프로세스를 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그래서 프로세스 이거를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뭐 프로세스 내지 그 이름이 있는데 별도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골라서 쓸 수가 있죠. 자, 아이디어 창출은 굉장히 활발히 돼서 개수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되면 좋아요. 자, 그 아이디어가 다 제품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해야 돼요. 이제 줄여야 돼요. 아이디어로 나온 거를 축소해서 압축에 들어가는 거죠. 압축에 들어가고 근데 이 아이디어에서 좋은 아이디어지만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제품 개념과 맞느냐, 제품 개념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하고 여기서 테스트는 뭘까요? 테스트는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회사 내에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 제품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높으냐? 타당화 과정이죠. 타당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근데 실패하는 요인 중에 또 대부분이 뭔가요? 회사 내가 아니라 회사 밖에 소비자들과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는 회사 안에서의 기능 테스트와 어느 정도의 기능이 적합하냐 그런 기능 테스트 위주 내지 구성원들의 타당성 테스트고 또 하나는 소비자를 특정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되면 마케팅 전략 개발하고 사업성 분석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신제품도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한 10,000원 정도에 사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그 10,000원에 팔다가는 정말 모래를 파서 장사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징검다리, 돌다리를 충분히 두드려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제품 개발을 하는 거죠. 제품 개발을 하고 이제 일부 길거리 시음회를 한다든지 그 시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일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시험 마케팅을 했는데 소비자들의 뭐 새로운 것들을 가미시켜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알아낸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드디어 그 상업화를 하는 거죠. 매장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상업화. 오늘 그 신제품 개발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그러니까 사례 발표가 26일, 27일에 하는 거죠.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